머릿속에 그림 하나만 띄워보세요. 오케스트라 연주회의 포스터, 모차르트의 우아한 옆모습,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모여 헌법에 서명하는 그 유명한 그림, 영국 법정에서 망치를 두드리는 판사. 이 사람들의 공통점, 뭐가 떠오르세요? 내 머리 위에 둥글게 말린 그 새하얀 가발, 흔히 백발의 신사 하면 떠오르는 바로 그 우아한 그림이죠.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 백발의 지혜를 동경해서 일부러 머리를 하얗게 만들었다라고요. 그럴듯하죠. 백발은 연륜, 백발은 품격. 이거 우리도 어느 정도 끄덕끄덕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 한 가지 사실만 미리 흘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 여러분이 알고 계시던 그림과는 좀 많이 다를 거예요. 그 우아한 흰 가발 안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은 30대 신사의 매끈한 두피가 아닙니다. 군데군데 빠져버린 머리카락, 그 사이로 번들거리는 짐승 기름, 그리고 가만 머리 위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는 탐정 한 명이 되어보겠습니다. 조사할 사건은 단 하나. 왜 멀쩡한 30대 신사가 안 빠진 자기 머리카락을 굳이 다 밀어버리고 더 끔찍한 남의 머리카락을 머리 위에 얹고 다녔을까? 백발이 우아해 보였다. 정말 그것뿐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첫 번째 단서는 한 청년 왕의 거울 앞에 떨어진 머리카락 한 줌에서 시작됩니다. 자, 1624년에 파리로 들어가 보시죠. (1624년)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궁전. 여기 한 청년이 거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름은 루이 13세. 프랑스의 왕이죠. 당시 나이 23살. 우리로 치면 한창 인스타에 셀카 올리고 친구들이랑 노느라 정신없을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왕의 표정이 영 좋지 않아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머리를 자꾸 만지작거립니다. 왼쪽을 들춰보고 오른쪽을 들춰봅니다. 빗을 한번 휘 빗어내리자 가느다란 머리카락 몇 가닥이 손가락 사이로 스르륵 떨어집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볼까요? 여러분이 1624년 베르사유의 청년 왕이라고 한번 칩시다. 거울 속 머리에서 한 줌이 또 빠져나갑니다. 신하들이 곧 회의실로 모일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의 우리야 답이 빠르죠. 약국으로 달려가거나 피부과 예약을 잡거나, 그것도 귀찮으면 모자 하나 푹 눌렀으면 됩니다. 그런데 17세기 프랑스에는 그런 옵션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왕이에요. 왕. 신성하고 완벽해야 할 군주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빠진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정치적 사건이 됩니다. 23살의 청년이 거울 앞에서 머리카락 한 줌을 본 순간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당시 유럽 궁정에서 머리가 빠진다는 건 굉장히 거북한 신호로 읽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유럽 전체를 뒤덮고 있던 무서운 병이 하나 있었거든요. 매독. 콜럼버스가 신대륙에서 데려왔다는 그 병이 16세기를 거쳐 17세기 유럽 귀족 사회 전체적으로 깔려 있었던 겁니다. 매독은 진행되면서 잇몸을 무너뜨리고 피부에 궤양을 남기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송두리째 뽑아갑니다. 게다가 당시 사람들이 매독 치료제라고 믿었던 약, 바로 수은이었어요. 이 수은이 또 머리카락을 박살내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었죠. 매독에 걸려도 빠지고 치료하려고 약 먹어도 빠지는, 그야말로 양쪽 다 막다른 길. 그러니 누군가의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면 궁정의 음흉한 시선들이 자동으로 그 사람의 사생활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양반 혹시 루이 13세의 탈모가 정말 매독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날까지도 학자들의 의견이 갈립니다. 유전성 탈모였다는 시각도 있고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진실은 그의 두피 안에 묻혔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머리가 빠진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당시 청년 왕에게는 사회적 사망 선고나 다름없었다는 점. 그래서 그는 결단을 내려요.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잘라다가 모자처럼 만들어서 자기 머리 위에 얹기로요. 이게 1624년 유럽 가발 유행의 진짜 출발선입니다. 지혜의 백발을 동경한 게 아니에요. 거울 앞에서 좌절한 청년 왕의 콤플렉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콤플렉스가 어떻게 유럽 전체의 유행이 됐을까요? 지금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루이 13세의 가발은 잠깐 등장했다가 사그라들 뻔했어요. 그런데 약 30년 뒤 더 강력한 후계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의 아들 태양왕 루이 14세. 기록에 따르면 루이 14세 역시 17살 무렵부터 머리가 가늘어지기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아버지가 23이었으니 아들은 더 빨랐던 셈이죠. 게다가
이쪽은 자존심이 한층 더 강한 인물이에요. 짐이 곧 국가다를 외친 그 사람입니다. 자기 머리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는지 들어보세요. 기록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루이 14세는 자기 한 사람만을 위한 전속 가발장인을 무려 48명이나 고용했다고 합니다. 48명.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48명. 지금으로 치면 어떤 그림일까요? 한 사람 헤어스타일을 위해 미용실 2개를 통째로 데리고 다니는 셈입니다. 그것도 24시간 대기조로요. 머리에 들어가는 콤플렉스가 거의 산업의 규모로 부풀어 오른 거예요. 잠깐 그 48명의 가발장인 작업실 한켠으로 시선을 옮겨볼까요? 견습 시동 하나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14살쯤 됐을까요? 이 아이의 하루 일은 어이없을 만큼 단순합니다. 거대한 가발 받침대에 빗질을 하고 떨어진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다시 꿰매 넣고 가발의 안쪽에 동물 기름을 발라 부풀린 모양을 잡는 일. 소년의 손가락에는 노란 기름 자국이 영영 빠지지 않습니다. 코끝에는 어떤 냄새가 늘 따라다녀요. 그 냄새의 정체는 잠시 후 말씀드릴 텐데 한 가지만 살짝 흘려드리자면 그건 결코 향기로운 라벤더 향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가 다듬는 가발 한 개의 가격이 얼마였을까요? 당시 평민 노동자 한 명의 약 6달치 임금에 맞먹는 액수였다고 전해집니다. 한 사람의 반년 노동이 한 사람의 머리 위에 며칠간 얹혀 있다가 잿빛 가루로 떨어져 내리는 거죠. 그럼 태양왕의 머리에서 시작된 이 유행, 어디까지 번져갔을까요? 루이 14세가 가발을 쓰자 베르사유의 모든 귀족들이 따랐습니다. 안 쓰면 왕에게 무례한 게 되니까요. 베르사유의 귀족들이 쓰자 파리의 부르주아들이 따랐습니다. 파리에서 유행하면 그건 곧 유럽 전체의 패션입니다. 영국 해협 너머의 영국 사람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특히 한 사람. 루이 14세의 외사촌이자 프랑스에서 망명 생활을 오래 했던 영국 왕 찰스 2세. 1660년 영국 왕좌에 복귀한 그는 곧장 가발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무렵 찰스 2세의 머리도 가늘어지고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발은 영국까지 점령합니다. 영국 가발은 곧 식민지 미국으로 건너가고 변호사들의 법정으로, 판사들의 망치 위로, 의사들의 진료실로 번져갑니다. 한청년 왕의 거울 앞 한숨이 유럽과 신대륙 전체의 머리 위에 흰 손뭉치를 얹어놓은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첫 번째 사실 하나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가발은 백발의 우아함을 동경해서 쓴 게 아닙니다. 2명의 왕이 자기 머리에 생긴 콤플렉스를 가리기 위해 시작했고 권력의 의무가 그것을 유럽 전체의 풍경으로 만들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머리카락이 빠진 걸 가리고 싶었다면 자기 머리와 비슷한 색깔의 가발을 쓰면 됐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거대하고 그렇게 부풀리고 그렇게 새하얗게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화려한 가발의 안쪽을 한번 들춰볼 거예요. 미리 경고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야기 들으시는 동안 머리가 살짝 가렵기 시작해도 저를 원망하지는 말아주세요. 먼저 가발, 그거 도대체 뭘로 만들었을까요? 기본 재료는 사람의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사람 머리카락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요? 부잣집 머리카락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주된 공급처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골 빈민들이 식구들 입에 풀칠하려고 자기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고 수녀원에 들어가는 여성들이 잘라낸 머리카락도 시장에 나왔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시신의 머리카락도 거래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잠시 호흡을 정리하셔야 할 거예요. 17세기 유럽에서 가발 한 개를 만들려면 보통 10에서 20명분의 머리카락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부잣집 신사 한 명의 우아한 옆모습을 위해 어딘가에 가난한 사람 10명이 머리를 깎아야 했던 거죠. 사람 머리카락이 모자라면 어떻게 했냐? 말털을 썼습니다. 양털도 썼고요. 염소털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7세기 유럽 신사들이 자랑스럽게 머리에 얹고 다닌 그 우아한 곱슬머리는 절반쯤은 마구간에서 절반쯤은 익명의 가난한 사람들의 두피에서 왔던 셈입니다. 여기까지가 재료 이야기. 그런데 진짜 사건은 가발이 완성되고 나서 벌어집니다. 가발 모양을 어떻게 고정시켰을까요? 그 둥글게 말린 곱슬, 옆으로 풍성하게 부풀린 형태를 무엇으로 고정했을까요? 헤어스프레이? 1600년대에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죠. 정답은 동물 기름이었습니다. 당시 가발 장인들이 사용한 고정제는 포마텀이라고 불렸습니다. 돼지 기름이 가장 흔했고 좀 더 고급으로는 곰 기름을 썼다는 기록도 있어요.
이 짐승 기름을 머리카락에 듬뿍 발라서 둥근 봉 위에 말아식히면 그 모양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신사의 우아한 곱슬머리, 그 핵심 기술이 다름 아닌 돼지기름 떡칠이었던 거예요. 기름을 바른 가발을 머리 위에 얹습니다. 17세기 유럽의 평균 실내 온도는 한여름이면 30도 가까이 올라가요. 신사의 두피 온도는 36도. 자, 36도짜리 살갗 위에서 돼지기름과 사람 머리카락이 천천히 어떻게 됐을까요? 녹습니다. 그리고 익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지금 이 장면, 머리가 살짝 가렵지 않으세요? 가렵다면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17세기 가발 안쪽은 어떤 작은 생명체들에게 천국이나 다름없는 환경이었거든요. 따뜻한 온도, 풍부한 영양, 어두컴컴한 그늘, 게다가 주인이 며칠 동안 절대 빨지 않음. 자, 이 조건이면 무엇이 찾아올까요? 이 벼룩, 그리고 진드기. 17세기와 18세기 유럽 귀족의 가발은 사실상 작은 생태계였습니다. 매일 아침 가발을 머리 위에 얹는 순간 그 안에 사는 수십, 수백 마리의 작은 손님들이 함께 신사의 두피로 출근하는 거예요. 가발이 너무 가려웠을 텐데 그땐 어떻게 했을까요? 신사들은 외출 중에도 머리를 긁고 싶었어요. 그런데 거대한 가발을 손으로 헤집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발명된 도구가 있습니다. 긴 막대 끝에 작은 손가락 모양 갈고리가 달린 도구. 영어로는 스크래치 스틱이라고 불렀어요. 우리말로 옮기면 가발 긁는 막대 정도 되겠네요. 신사들은 회의 중에도, 무도회 중에도, 식사 중에도 이 막대로 자기 가발 속을 슬쩍슬쩍 긁어대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와인잔, 한 손에는 머리 긁는 막대. 그뿐만이 아니에요. 가발 속에 이들이 점점 늘어나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지경이 되면 신사들은 가발을 통째로 벗어서 빵집에 보냈습니다. 네, 빵집이요. 빵 굽는 화덕의 잔열에 가발을 넣어 이를 익혀 죽이는 거예요. 자기 머리에 얹는 물건을 빵 구운 자리에 넣어 소독했다는 사실 들으시는데 좀 어떠세요? 가발은 그래도 양반이었어요. 진짜 문제는 가발 아래 두피였습니다. 머리카락을 짧게 깎거나 아예 밀어버린 두피 위에 며칠씩 같은 가발을 얹고 다녔으니까요. 17에서 18세기 유럽 사람들이 머리를 제대로 감는 빈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보름에 한 번이면 깔끔한 축에 속했고 한 달에 한 번이 평균이었으며 평생 머리를 거의 안 감은 귀족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두피 위에 돼지기름 바른 가발이 매일 얹혔다 벗겨졌다 합니다. 두피에는 기름이 흘러내리고 비듬이 쌓이고 땀이 마르고 다시 기름이 발라지고 며칠만 지나면 두피 자체에서 풍기는 냄새가 어떤 수준이 됐을지 굳이 묘사하지 않아도 짐작이 가실 거예요. 이 시기의 사람들이 직접 남긴 증언 하나를 들어보시죠. 영국 런던에 세뮤얼 피프스라는 관료가 있었습니다. 영국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일기 작가 중 한 명이에요. 그의 일기에는 1665년 9월 흥미로운 기록이 한 줄 등장합니다. 당시 런던에는 무서운 전염병이 돌고 있었어요. 흑사병이라고 불린 패스트의 마지막 대유행이었죠. 새 가발을 산 피프스는 일기에 이렇게 적습니다. 이 가발에 들어간 머리카락이 혹시 패스트로 죽은 사람의 것은 아닐까. 그래서 한동안 새 가발을 쓰지 못하고 두려워했다고요. 이 기록의 무게가 좀 다르게 다가오시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당시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없었다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피프스의 일기는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17세기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가발이 어떤 출처에서 만들어지는지, 그 안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 다만 그것보다 머리에 가발을 얹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더 컸을 뿐이죠.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가발이라는 물건은 묘한 이중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 머리에 사는 이를 가리기 위한 위생 도구처럼 쓰였어요. 그런데 그 가발 자체가 또 다른 이의 천국이 되어버린 거죠. 이를 가리려고 쓴 물건이 또 다른 이를 키우는 인큐베이터가 된 셈입니다. 이쯤 되면 우리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죠. 지금까지 우리가 추적한 가발의 정체는 이랬어요. 안에는 돼지기름, 안에는 작은 손님들, 안에는 며칠 묵은 두피의 냄새. 그런데 정작 그림 속 그 가발은 어떻게 보이죠? 새하얀 손뭉치,
우아하고 단정하고 마치 갓 내린 첫눈 같습니다. 그 더러움을 무엇으로 덮었을까요? 하얀 가루의 정체 진짜 뭐였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듣는 답이 있어요. 밀가루를 떡칠했다. 그런데 사실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정정해 드릴게요. 18세기 가발에 뿌렸던 하얀 가루의 주성분은 정확히 말하면 곡물 녹말이었습니다. 밀 녹말, 감자 녹말, 쌀 녹말. 우리가 부침개 부칠 때 쓰는 그 부드러운 전분이에요. 여기에 향료를 섞었습니다. 라벤더 가루, 오렌지 껍질 가루, 그리고 오리스 뿌리라고 불리는 붓꽃 뿌리의 향기로운 가루. 그러니까 가발 위에 뿌려진 하얀 눈송이의 정체는 한마디로 향료 섞인 곡물 녹말이었던 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밀가루로 흉내를 내기도 했어요. 그래서 밀가루 이야기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베르사유나 런던의 진짜 신사숙녀들이 쓴 그 가루는 부엌의 밀가루보다 훨씬 곱고 비싼 전용 화장품이었습니다.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 하나 들어갑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번 가발을 손볼 때 사용한 가루의 양이 약 2파운드,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900g 정도라고 전해집니다. 한 번에. 한 번 가발 만질 때. 900g이 잘 안 와닿으시죠? 마트 가시면 흔히 보이는 1kg짜리 밀가루 봉지. 그것 하나가 가발 한 번 손질하는데 거의 다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매일. 여기서 우리 한번 솔직하게 따져볼까요? 빵 한 덩이를 구우려면 밀가루가 얼마나 필요할까요? 가족 4명이 일주일 먹을 식사용 빵을 만드는데 보통 그 정도 양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의 머리 위에 하루에 뿌리고 털어내는 가루의 양이 한 가족의 일주일치 빵과 맞먹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많은 가루를 매일 어디서 어떻게 뿌렸을까요? 여기서 잠시 베르사유 궁전의 한 구석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8세기 귀족의 저택에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작은 골방, 환기가 잘 안 되는 좁은 방, 의자 하나, 거울 하나, 그리고 천장에는 작은 환풍구. 이 방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영어로 파우더룸, 우리말로 가루방이에요. 자, 1715년에 그 파우더룸 안으로 슬쩍 들어가 보시죠. 방 한가운데 의자에 한 귀족 부인이 앉아 있습니다. 머리에는 거대한 가발, 부인은 눈을 꼭 감고 입에는 작은 깔때기 모양 마스크를 물고 있어요. 코로 가루가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한 장치죠. 부인 뒤에는 시녀가 서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풀무 모양 도구. 풀무를 펌프질하듯 누르면 한쪽 끝에서 하얀 가루가 안개처럼 뿜어져 나옵니다. 시녀가 풀무질을 합니다. 푸슉 푸슉 푸슉. 가발 위로 곡물 녹말이 자욱하게 내려앉습니다. 방 전체가 하얀 안개에 휩싸여요. 부인의 어깨에도 바닥에도 거울에도 시녀의 콧잔등에도 하얗게. 이게 매일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베르사유 한 곳에서만 하루에 얼마나 많은 곡물 녹말이 공기 중에 뿌려졌을까요? 궁전 전체를 떠올려 보면 그 양이 거의 한 마을 전체의 일주일치 식량 수준이었을 거라는 추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그 시녀 쪽으로 시선을 옮겨볼게요. 이 시녀의 일은 풀무질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진짜 일은 매일 밤 시작돼요. 부인이 잠자리에 들기 전 시녀는 그 거대한 가발을 받침대에 옮겨놓고 작은 빗과 핀셋을 듭니다. 그리고 한 마리씩 잡습니다. 가발 깊숙이 숨어있는 그것들을요. 이 시녀의 입장에서 풍경을 보면 베르사유는 우리가 그림으로 보던 그 화려한 무도회장이 아닙니다. 매일 밤 핀셋 끝에서 잡혀 나오는 작은 손님들. 매일 아침 콧잔등에 내려앉는 향료가루. 그게 또 다른 베르사유의 진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시녀의 노동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가발은 매일 빗어줘도 머리 위 가발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그 작은 손님들을 다 잡을 수는 없었거든요. 외출 중에도 신사숙녀들은 가렵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발명된 도구가 있었어요. 지금 런던의 영국 박물관, 그리고 파리의 카르나발레 박물관에 가시면 작은 유물 하나를 보실 수 있습니다. 18세기 귀족들의 비밀스러운 필수품. 손가락만 한 크기의 상하 원통 또는 화려하게 조각된 작은 금속통. 한쪽 면에 작은 구멍들이 뚫려 있고 안쪽에는 끈적한 무언가가 발려 있어요. 바로 벼룩덧이라고 부르는 물건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안쪽에 꿀이나 송진을 발라둡니다. 벼룩이 그 단내에 끌려 작은 구멍으로 기어 들어오죠. 그러면 끈적한 점에게 발이 붙어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귀족들은 이 작은 통을 옷 속에, 가발 안쪽에, 심지어 목걸이처럼 가슴께에 매달고 다녔어요.
자, 이 벼룩덫이라는 작은 유물 한 점을 손에 쥐고 다시 시대 전체를 바라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18세기 유럽 귀족이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그들은 하루의 시작을 가루 떡칠로 열고 하루 종일 막대로 머리를 긁어가며 회의에 참석하고 옷 속에는 벼룩덫을 차고 밤이 되면 시녀에게 핀셋질을 맡기고 잠자리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아함이라는 단어의 안쪽이 이런 광경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일상으로 한번 시선을 돌려볼까요? 오늘날 영어권 가정에서 손님용 작은 화장실을 부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파우더룸, 호텔 로비의 여성용 화장실도 종종 그렇게 불러요. 한국의 백화점 화장실 안내판에서도 가끔 보이는 단어죠. 잠시 파우더룸 좀 다녀올게요 라는 말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단어의 진짜 뿌리가 바로 이겁니다. 300년 전 베르사유의 그 작은 골방, 부인이 마스크를 물고 시녀가 풀무로 가루를 뿜어대던 그 가루방. 시간이 흘러 가발이 사라지고 가루도 사라졌지만 단어만은 화장실 입구에 안내판에 그대로 살아남았죠. 또 하나, 영어에 빅위그라는 단어가 있어요. 직역하면 큰 가발. 그런데 실제 뜻은 거물, 큰 손 또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18세기 귀족들이 권력을 과시할수록 가발을 더 크고 풍성하게 만들었던 데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누군가를 거물이라고 부를 때 그 표현의 뿌리에는 돼지기름과 곡물 녹말과 작은 벼룩덫이 함께 묻어있는 셈이죠. 18세기 유럽 귀족의 어느 평범한 아침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침 6시, 시녀가 그를 깨웁니다. 그는 거대한 가발을 머리에 얹기 전 어젯밤 핀셋질로 잡지 못한 작은 손님 한두 마리가 또 두피로 내려옵니다. 가발을 얹고 파우더룸으로 갑니다. 작은 골방 안에서 마스크를 물고 시녀가 풀무로 곡물 녹말을 뿜어대기 시작하죠. 어깨 위에는 어제 빵으로 구워졌어야 할 곡물이 하얗게 내려앉는 중이고요. 가발 안쪽의 돼지기름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두피 위에서 녹고 있어요. 그는 거울 속 자기 모습을 봅니다. 새하얀 백발에 우아한 신사, 완벽합니다. 이게 우리가 모은 단서로 그릴 수 있는 새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이 신사 한 명의 아침 풍경이 베르사유 한 곳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같은 시각 유럽 전역 수십만 명의 귀족집에서 동시에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18세기 유럽에서 매일 아침 어마어마한 양의 곡물이 음식으로 가지 않고 머리 위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1789년 파리의 한 빵집 앞에 줄 선 어머니라면 베르사유의 가발을 어떻게 보시겠어요? 당시 프랑스는 흉작의 연속이었습니다. 빵값은 폭등하고 시민들은 빵 한 덩이를 구하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어요. 그런데 같은 시각 베르사유에서는 그 귀한 밀가루와 밀 녹말이 풀목 끝에서 안개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프랑스 혁명을 단지 가발가루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면 그건 너무 단순한 그림입니다. 혁명은 세금, 신분제, 굶주림, 계몽사상이 복잡하게 얽혀 폭발한 거대한 사건이니까요. 하지만 이런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1789년 혁명의 도화선이 된 시민들의 분노 속에는 분명히 그 가루도 섞여 있었다고요. 굶고 있는 사람들의 곡식을 머리 위에 뿌리는 권력. 그 모습 자체가 구체제, 앙시eng 레짐, 이 부조리를 한 장면으로 압축한 상징이었다고 말이죠. 자, 혁명의 칼날이 베르사유를 향했을 때 그 거대한 가발도 함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 잠시 영국 해협을 건너가 봐야 해요. 해협 건너 영국에서도 가발의 운명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것도 가장 영국다운 방식으로, 칼이 아니라 세금으로요. 때는 1795년. 영국 총리 윌리엄 피트, 흔히 소피트라고 불리는 인물이 의회에 새로운 법안 하나를 들이밉니다. 이름하여 분말세. 머리에 가루를 뿌리는 사람은 매년 1기니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법. 1기니가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당시 평범한 노동자의 약 일주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습니다. 머리에 가루 뿌리려면 매년 일주일치 월급을 정부에 갖다 바쳐야 한다는 뜻이죠. 세금이 발표된 순간 영국의 귀족들이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머리에 가루를 뿌리는 자기를 위해 매년 일주일치 임금을 헌납해야 한다는 사실. 게다가 그 사실이 세금 명단으로 정부에 공개적으로 기록된다는 점. 자존심도 자존심이지만 세금 한 줄이 던진 충격은 의외로 컸습니다. 영국 신사들이
우수수 가발을 벗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 본래 머리를 다듬어서 짧게 자르기 시작합니다. 거리에서 가발 쓴 신사보다 안 쓴 신사가 더 많아지는 순간 가발은 더 이상 권력의 상징이 아닌 오히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의 표시가 돼버려요.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좀 황당한 결과였습니다. 분명히 세수를 늘리려고 만든 법인데 사람들이 가발을 안 쓰기 시작하니까 세금이 안 거치는 거죠. 그 결과 분말세는 시간이 갈수록 거두는 돈이 줄어들었고 19세기 후반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머리 위에서 100년 가까이 군림하던 한 시대의 패션이 세금 한 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비슷한 시기 신생국 미국에서도 흥미로운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 1달러 지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기 그려진 조지 워싱턴의 그 새하얀 머리, 우리 머릿속에 너무 익숙하죠.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가발을 쓰지 않았어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에 그의 머리카락 표본이 실제로 보관돼 있는데 분석 결과 그의 본래 머리색은 붉은 갈색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은 자기 머리카락을 길게 길러서 거기에 곡물 녹말을 뿌려 백색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즉, 가발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가루만 뿌린 케이스였던 거죠. 워싱턴 한 사람만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미국 건국 세대 중 적지 않은 인물들이 비싼 유럽 가발을 쓰는 대신 자기 머리에 가루만 뿌리는 방식으로 타협했습니다. 신대륙의 실용주의가 머리 위에서도 슬며시 고개를 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가루만, 영국에서는 세금에 의해, 프랑스에서는 혁명에 의해. 18세기 유럽과 신대륙의 머리 위에 100년 넘게 얹혀있던 그 거대한 새하얀 손뭉치가 19세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시대의 머리가 가벼워지는 그 풍경은 사실 머리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머리 위에 올라가 있던 무게가 사라진다는 건 그 머리를 떠받쳤던 권력 체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매독을 가리기 위해 시작된 한 청년 왕의 콤플렉스가 100년 넘게 권력의 부피로 군림하다가 빵 부족과 세금 한 줄과 신세계의 실용주의 앞에서 함께 무너져 내린 셈입니다. 다음에 미술관에서 그 시대의 초상화를 마주치신다면 단정하게 빗어 넘긴 저 새하얀 가발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아한 미소 위로 흩뿌려진 저 하얀 가루들 사이에서 어쩌면 어젯밤 핀셋 끝에 잡힌 작은 손님 한 마리와 빵집 앞에서 절망하던 한 어머니의 그림자가 동시에 어른거릴지도 모르니까요. 진실을 알고 난 뒤에는 그 어떤 우아함도 예전과 똑같이 보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빵 대신 머리에 쏟아부은 밀가루 가루. 만약 여러분이 그 시절 파리의 빵집 앞에 서 있던 시민이었다면 저 우아한 가발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여러분의 감상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호기심 사록이었습니다.